울고 나면 나아질 줄 알았다. 눈물이 마르면 마음도 따라서 가벼워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돌아보면 눈물 뒤에 남은 건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말투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났다. 내가 울었던 그 순간 이후로 무언가가 조용히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된다.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낯설지 않다. 어디선가 이미 경험한 것 같은 몸이 기억하는 종류의 불편함이다. 눈물에는 이상한 믿음이 붙어있다. 울면 상대가 알아줄 거라는 믿음. 내 고통이 전해지면 마음이 열릴 거라는 기대. 진심을 보여주면 진심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 그래서 우리는 울었다. 참다 터뜨렸고 감추다 드러냈다. 그 순간만큼은 가식 없이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 따뜻한 손길이었을까? 아니면 한 발 물러서는 거리였을까? 물론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힘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위로 속에서조차 어떤 시선이 느껴졌다. 치근함인지 판단인지 혹은 계산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위로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눈물이 마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가 이어졌다. 내가 울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그 순간의 공허함은 위로받지 못한 서운함과는 다른 종류였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투명해진 것 같은 느낌. 울었는데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은 고립감. 어린 시절 울면 누군가가 달려왔다. 무릎이 까지면 엄마가, 친구와 싸우면 아빠가. 울음은 신호였고 그 신호는 반드시 응답을 불러왔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웠다. 울음은 도움을 요청하는 언어라고. 약함을 보여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공식은 어느 순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울고 나서 오히려 더 외로워진 자신을 발견했다. 눈물을 흘렸는데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혹은 위로처럼 포장된 거리두기였다. 그때 처음 의문이 생겼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울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울어도 되는 사람과 울면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 그 의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가라앉았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그 의문은 다시 떠올랐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사람들은 눈물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다가오거나 물러서거나. 다가오는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호기심인 경우도 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혹은 위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물러서는 사람은 불편해서 피하는 경우도 있고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반응의 중심에는 내 눈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있다. 이 말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비난이 아니라 관찰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도 먼저 떠오르는 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입장, 자신의 선택지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문제는 울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다. 아니, 알고 있더라도 그 순간에는 다른 걸 원한다. 내 고통이 전해지게, 내 마음이 읽히게, 내 눈물이 의미를 갖게. 그래서 실망한다. 내가 기대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배신감마저 느낀. 하지만 그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도 아니다. 단지 기대와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이 있을 뿐이다. 그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눈물 이후에 필요한 첫 번째 일인지도 모른다. 눈물은 감정의 언어다. 하지만 모든 언어가 그렇듯 듣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에게 눈물은 진심의 증거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우는 걸 보니 정말 힘든가 보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위로의 손길이 뻗어진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눈물은 다른 신호다.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 생각보다 약한가 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 칸 거리를 둔다. 혹은 그 약함을 기억해 둔다.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두 번째 반응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이라고 했다. 세상은 개인의 집합이지만 개인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개인은 연민을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은 연민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개인은 약함 앞에서 마음이 열릴 수 있지만 세상은 약함 앞에서 기회를 본다. 이건 세상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세상의 작동 방식은 개인의 선의와 무관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눈물은 종종 약점의 표식이 된다. 약점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게 약점이 되어야 할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왜 약함으로 읽혀야 할까? 맞는 말이다. 눈물은 약점이 아니다. 눈물은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고 때로는 강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눈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세상이 눈물을 어떻게 읽느냐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강함의 증거라고 믿어도 세상이 그걸 약함으로 읽으면 그 순간 나는 약한 사람이 된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리고 그 시선이 쌓이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건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부당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세상에는 부당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 눈물이 약점으로 읽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을, 그 중에서 누군가 앞에서 울었던 순간들을, 그때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아니, 말보다 중요한 건 그 이후다. 그 이후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더 가까워졌을까? 아니면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졌을까? 물론 더 가까워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눈물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관계. 그런 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소중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울고 난 뒤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진 느낌. 왜 눈물을 본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다르게 보는 것 같은 느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할 순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진 느낌. 그 느낌이 착각이 아니라면 그건 무엇일까? 사람은 상대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한다. 말, 행동, 표정, 옷차림, 목소리, 그리고 감정 표현. 감정 표현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감정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은 꾸밀 수 있고 행동은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 특히 눈물은 쉽게 위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눈물은 일종의 창문이 된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평소에는 닫혀있던 그 창문이 눈물과 함께 열린다. 문제는 그 창문을 통해 무엇을 볼지가 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 고통을 본다. 그리고 그 고통에 공감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 다른 것을 본다. 이 사람의 한계, 이 사람의 급소, 이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지점. 쇼펜하우어가 말한 약점은 바로 이것이다. 눈물 자체가 약점이 아니라 눈물을 통해 드러나는 무언가가 약점으로 읽힌다. 그리고 세상은, 적어도 세상의 일부는 그 약점을 기억한다. 이쯤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의 눈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누군가 내 앞에서 울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순수하게 그 사람의 고통에만 집중했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구석에서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생각보다 약하네. 혹은 저런 모습은 처음 보네.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그게 나쁜 걸까? 아니다.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는, 이 사람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계산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태도에 반영된다. 내가 그랬다면 다른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 내 눈물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쓸쓸한 일이다. 울었을 때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평가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내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는데 누군가는 내 약점을 읽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하지만 이 쓸쓸함을 피하면 같은 실망이 반복된다.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기대하고 기대와 다른 반응에 상처받고 그 순환이 계속된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던지는 건 위로가 아니라 경고다. 세상은 당신 편이 아니다. 세상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 세상은 당신의 약함을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이 경고가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함과 냉혹함은 다르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냉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어쩌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일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보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서 눈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눈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연민, 불편함, 당혹감, 그리고 때로는 우월감. 이 마지막 감정이 불편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솔직해지면 그런 순간이 있었다. 누군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다는 안도감, 혹은 저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하는 묘한 만족감. 이건 나쁜 감정이 아니다. 단지 인간적인 감정이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타임의 약함은 상대적으로 나의 강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타인의 눈물 앞에서 어떤 거리가 생긴다. 이 거리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다. 세상이 눈물에 관심이 없다는 것. 관심이 없다는 건 무관심하다는 뜻만이 아니다. 다른 종류의 관심, 즉 약점에 대한 관심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울지 말아야 할까? 감정을 숨기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할까? 쇼펜하우어의 문장만 보면 그렇게 읽힐 수 있다. 세상의 눈물을 약점으로 본다면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닐까? 하지만 그건 또 다른 함정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약점을 감추고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딘가에 쌓이고 어느 순간 다른 형태로 터져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숨기는 삶은 외롭다.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는 삶. 항상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삶. 그 갑옷이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나를 고립시킨다. 그러니 해답은 울지 마라가 아니다. 해답은 울되 세상의 반응을 기대하지 마라에 더 가깝다. 기대. 이 단어가 핵심이다. 우리가 눈물 뒤에 실망하는 건 눈물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다. 울면 위로받을 거라는 기대. 약함을 보여주면 보호받을 거라는 기대. 진심을 드러내면 진심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 이 기대가 충족되면 다행이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가 된다. 그리고 세상은 이 기대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없다. 어린 시절에는 달랐다. 울면 누군가가 달려왔다. 그 경험이 기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어린 시절의 그 공간과 다르다. 세상에는 달려와 줄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아니, 달려오더라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건 슬픈 일이다. 하지만 이 슬픔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세상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이건 세상이 맹정하다는 비난이 아니라 세상의 속성에 대한 관찰이다.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이건 세상이 악하다는 고발이 아니라 세상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 관찰과 설명을 받아들이면 기배가 조정된다. 눈물을 흘릴 때 위로를 당연하게 기대하지 않게 된다. 약함을 보여줄 때 보호를 자동으로 기대하지 않게 된다. 이게 비관주의일까?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건 현실주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게 자신을 조정하는 것. 기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 위로를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 보호를 타인에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 다시 눈물로 돌아가 보자. 눈물은 여전히 흘러도 된다.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이 눈물을 보는 사람이 무엇을 볼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약점을 볼 것이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다. 내 몫은 그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위로가 오면 감사히 받는다. 하지만 위로가 오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 눈물의 의미는 타인의 반응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결정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는 가장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그 취약한 순간에 냉정함을 유지하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린다. 맞다. 그 순간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볼 때는 가능하다. 왜 그때 그렇게 상처받았을까? 왜 그 반응에 그렇게 실망했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 기대가 보인다. 그리고 그 기대를 조정하면 다음번에는 조금 덜 상처받을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눈물과 함께 산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분노의 눈물, 후회의 눈물. 눈물은 삶의 일부다. 그리고 그 눈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도 삶의 일부다. 다만 그 눈물이 어떻게 읽힐지는 우리 손에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이 문장 앞에서 화가 날 수도 있다. 세상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눈물에 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고. 하지만 화를 내봐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작동한다.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을 아는 것이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이 문장 앞에서 두려워질 수도 있다. 내 약점이 노출되면 어떡하나. 그 약점을 누군가가 이용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두려워해봐야 약점이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문제는 약점의 존재가 아니라 약점에 대한 태도다. 내 약점을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 남이 그걸 들춰내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심으로 울었던 그 순간 곁에 있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건 그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다. 그 순간을 다시 보라는 것이다. 내가 기대한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 사이의 간극을, 그 간극이 알려주는 것을 어쩌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내 눈물을 불편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내 약점을 기억해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다. 타인의 마음속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신해서도 안 된다. 다만 그 불확실성을 안고 그래도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은 것이다. 세상의 시선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눈물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 한 번이었다면 잊었을 것이다. 우연이라고. 그 사람이 원래 그렇다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이 아니었다. 2번, 3번. 어쩌면 셀 수 없이 많은 번. 눈물을 보인 뒤에 관계가 달라졌던 순간들. 약한 모습을 드러낸 뒤에 대우가 미묘하게 바뀌었던 순간들. 그것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패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착각이라고. 원래 관계란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다. 같은 상황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 눈물이 차오를 때 본능적으로 삼키게 되는 것. 그건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배운 것이었다.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정한 한 관계의 이야기도 아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랬다. 힘들다고 말했을 때 걱정보다 먼저 돌아온 건 조언이었다. 그 조언 속에는 은근한 평가가 섞여 있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야. 조금만 더 강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말의 표면은 도움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다른 것이 깔려 있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랬다. 속마음을 털어놓은 뒤 관계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대등했던 것이 어느 순간 기울어졌다. 털어놓은 쪽이 아래로, 들은 쪽이 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가 생겼다.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느끼고 있었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관계에서도 패턴은 반복됐다. 약함을 보이면 무언가가 달라진다. 그 무언가를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상한 건 그 패턴을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알고 있었다. 눈물을 보이면 달라진다는 것. 약함을 드러내면 대우가 바뀐다는 것.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또 울었다. 또 털어놓았다. 또 기대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이 사람은 다를 거라고. 이 관계는 다를 거라고. 그리고 또 같은 결과를 마주했다. 왜 그랬을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 그것을 실수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한다. 실수라는 단어가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눈물을 흘린 것이 실수였을까? 약함을 보인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다. 눈물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다. 문제는 눈물이 아니다. 문제는 기대다. 눈물 뒤에 따라붙는 약함을 보이면 이해받을 거라는 기대. 진심을 드러내면 진심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상처. 반복된 것은 눈물이 아니라 기대였다. 그리고 반복된 것은 상처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었다. 그 기대는 어디서 왔을까? 왜 우리는 약함을 보여주면 이해받을 거라고 믿었을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믿음의 뿌리가 보인다. 아주 어릴 때 세상은 지금과 달랐다. 울면 누군가가 달려왔다. 배가 고파서 울면 밥이 왔고, 무서워서 울면 안아줬다. 울음은 언어였다. 말을 배우기 전에 배운 가장 원초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그 언어는 효과가 있었다. 울면 원하는 것이 왔다. 약함을 보이면 보호가 왔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졌다. 약함 보호, 눈물 관심, 진심 응답. 이 공식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경험을 통해 몸이 배운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배운 공식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문제는 그 공식이 만들어진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릴 때 울음에 반응해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누군가. 그들에게 나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다. 내 울음에 반응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고 의무였고 때로는 본능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 내 눈물에 반응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 울음은 신호가 아니라 그냥 울음이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타임의 감정 표현일 뿐이다. 어린 시절의 공식을 세상 전체에 적용한 것, 그것이 기대의 근원이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 그 공식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는데도 왜 계속 같은 기대를 했을까? 한두 번 실망하면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세 번, 네 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기대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다시 같은 기대를 품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희망이다. 인간은 희망을 버리지 못한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희망. 이 사람은 다를 거라는 희망. 과거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이 기대를 유지시킨다. 두 번째는 필요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다. 연결되고 싶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 그 필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 기대를 버리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시도하지 않으면 이해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세 번째는 기억의 편향이다. 실망했던 순간은 흐릿해지고 위로받았던 순간은 선명해진다. 10번 중 한 번이라도 기대가 충족되면 그 한 번이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공식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고 믿게 된다. 가끔은 맞으니까 다음에도 맞을 수 있다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기대는 반복된다. 실망해도 상처받아도 다시 기대한다. 그 순환이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보자. 나의 기대에서 상대의 입장으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상대는 무엇을 경험할까? 갑자기 눈앞에서 누군가가 운다. 그 순간 상대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온다. 장혹감.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하지? 부담감.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지? 위로해야 하나? 불편함. 울음을 보는 건 편한 일이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는 건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그리고 때로는 계산.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 정도 상황에서 우는구나. 그 정보가 무의식 중에 저장된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눈앞에서 누군가가 울면 우리는 자동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한다. 공감, 판단, 계산, 거리 조절.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처리의 결과가 반응으로 나타난다. 위로하거나, 회피하거나, 조언하거나, 침묵하거나. 내가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순수한 공감, 판단 없는 수용, 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하지만 상대가 경험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방호, 부담, 불편, 계산, 이 모든 것이 섞인 복잡한 상태. 내가 기대한 것과 상대가 경험한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 그 간극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이 생겼다. 나는 순수한 공감을 원했는데 돌아온 건 조언이었다. 조언 속에 섞인 판단이 상처가 됐다. 나는 판단 없는 수용을 원했는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거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면 조언은 도움이었고 침묵은 존중이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이라도 한 것이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한 것이다. 의도와 해석 사이의 간극. 이것이 눈물 이후에 벌어지는 일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가 문제일까? 아니다. 이해받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다. 연결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기대의 방향이다. 우리는 눈물을 통해 이해받으려 했다. 약함을 보여주면 마음이 열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눈물은 이해의 도구가 아니다.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이해는 눈물로 얻어지지 않는다. 이해는 말로, 시간으로, 관계의 축적으로 얻어진다. 눈물은 그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눈물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것. 그것이 반복된 실망의 원인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눈물을 보인 뒤에 관계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그 느낌은 사실일까?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다. 실제로 상대의 태도가 달라진 경우, 눈에 띄게 거리를 두거나 대우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닐 수 있다. 때로는 내 인식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다. 눈물을 흘린 뒤 나는 스스로를 다르게 본다. 약해 보였다는 생각, 부끄럽다는 감정, 그 사람 앞에서 무너졌다는 기억. 이런 것들이 나의 태도를 바꾼다. 전보다 위축되거나 전보다 방어적이 되거나 그리고 그 변화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 그런데 나는 그것을 상대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한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실제로 상대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내 인식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패턴을 인식한다는 건 무엇일까?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반복에 어떤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아는 것. 눈물 이후에 관계가 달라지는 패턴. 그 패턴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피해자였을까? 세상이 맹정하고 사람들이 무심해서 상처받은 피해자, 아니면 참여자였을까? 기대를 품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상처받는 순환에 참여한 사람.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세상이 나쁜 거니까. 하지만 참여자라고 인정하면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내가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면 나도 그 순환을 바꿀 수 있다. 기대의 방향을 조정하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자책이 아니다. 이건 가능성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눈물을 보인 뒤 관계가 달라졌던 경험. 약한 모습을 드러낸 뒤 대우가 달라졌던 순간.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자. 하나하나. 그때 나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 기대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돌아온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기대와 반응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이 만들어낸 감정. 실망, 서운함, 배신감, 외로움. 그 감정들은 진짜다. 부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그 감정의 원인을 다시 볼 필요는 있다. 상대가 냉정해서 생긴 감정일까? 아니면 내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생긴 감정일까? 둘 다일 수 있다. 상대도 냉정했고 내 기대도 과했던 것.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의 어긋남. 그 어긋남을 인식하면 감정의 무게가 조금 달라진다. 상대에게만 향하던 원망이 상황 전체로 분산된다. 그리고 그 분산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든다. 우리는 왜 같은 기대를 반복했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희망과 필요와 기억의 편향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눈물로 이해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약함을 보여주는 것 외에 연결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어릴 때 배운 공식, 울면 보호받는다. 약하면 돌봄받는다. 그 공식 외에 다른 공식을 배우지 못했다. 말로 설명하는 법, 시간을 들여 관계를 쌓는 법, 상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법,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줬을까? 대부분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아는 방법만 반복했다. 효과가 없어도, 상처를 받아도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같은 방법을 썼다. 이건 어리석음이 아니다. 이건 한계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첫걸음이다. 여기서 시선을 한 번 더 돌려보자. 나는 다른 사람의 눈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누군가가 내 앞에서 울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반응을 해줬을까? 순수한 공감, 판단 없는 수용, 그것을 줄 수 있었을까? 솔직해지면 아마 아닐 것이다. 나도 당혹스러웠고 부담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조언을 하거나 상황을 정리하려 하거나 때로는 회피했다. 그 사람도 나에게 실망했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한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것을 기대하고 같은 실망을 경험한다. 그 패턴이 관계 전반에 퍼져 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모두가 겪는 일이다. 이 인식이 주는 건 위로가 아니다. 위로라기보다는 고요함에 가깝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이 나에게만 냉정한 게 아니구나. 이건 인간관계의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 인식이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다. 여전히 눈물 뒤에 실망할 수 있고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간극을 이해하면 감정의 강도가 달라진다. 왜 나에게만 이러지? 라는 분노가 원래 그런 거구나 라는 수용으로 바뀐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울지 말아야 할까? 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할까? 감정을 숨기고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할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감정을 숨기는 삶은 안전하지만 외롭다. 연결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니까. 다른 선택도 있다. 울되 기대를 조정하는 것, 약함을 보이되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진심을 드러내되 그 진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상대에게 맡기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다. 기대 없이 무언가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기대의 강도를 낮출 수는 있다. 반드시 이해받을 거라는 확신에서 이해받을 수도 있다는 열린 가능성으로 그 조정이 실망의 강도를 낮춘다. 기대가 낮으면 어긋났을 때 충격도 작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반응이 돌아왔을 때 그건 예상 밖의 선물이 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눈물을 보일 사람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울 필요는 없다. 모든 관계에서 약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어떤 관계는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관계이고 어떤 관계는 아니다. 그 구분을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 모든 관계에 같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이 사람과는 이 정도, 저 사람과는 저 정도. 그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의 깊이에 맞게 기대를 조정하라는 뜻이다. 얕은 관계에서 깊은 이해를 기대하면 실망한다. 깊은 관계에서 얕은 반응이 돌아와도 실망한다. 관계의 깊이와 기대의 깊이를 맞추는 것. 이것이 실망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수용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수용해야 한다. 이게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흔한 조언처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해다. 내가 왜 우는지 이해하는 것. 내가 왜 이해받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는 것. 그 욕구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렇게 강한지 이해하는 것. 그 이해가 있으면 타인의 반응에 덜 흔들린다.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바깥에서 안으로, 타인에게서 자신에게로.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이 문장이 말하는 건
세상의 냉정함이 아니다. 기배의 방향에 대한 것이다. 세상에 기대하지 마라.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의무가 없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감동받지 않는다. 세상은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인. 이걸 인정하면 기배가 조정된다. 그리고 기배가 조정되면 반복되던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눈물, 기대, 실망, 상처.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은 눈물을 멈추는 게 아니라 기배를 멈추는 것이다. 아니, 멈추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에서 자신에게로, 타인에게서 내면으로. 왜 우리는 눈물이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매번 다시 믿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다. 희망 때문에, 필요 때문에, 기억 때문에, 대안의 부재 때문에. 여러 이유가 얽혀 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을 알았다고 해서 패턴이 당장 바뀌지는 않는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울 것이고 앞으로도 기대할 것이다. 다만 이제는 그 기배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고 그 기배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 알미 실망의 충격을 조금은 완화시켜 줄 것이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하지만 조금은, 그 조금이 쌓이면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게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의 의미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그리고 본 것 위에서 조금씩 다르게 선택하는 것. 이제 나의 이야기에서 한 발 물러서 보자. 내가 흘린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는 존재 전체로. 내가 겪은 실망에서 그 실망이 반복되어 온 인간의 역사 전체로. 멀리서 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 가까이서는 보이지 않던 윤곽이 드러난다. 게임의 상처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구조. 내 경험이 아니라 인간 집단이 반복해온 패턴.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인간은 울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울음은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눈물이 대신했다. 고통, 두려움, 상실, 좌절. 그 모든 것이 눈물이라는 형태로 몸 밖으로 흘러나왔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울음으로 시작한다. 세상에 도착했다는 첫 번째 신호가 울음이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눈물은 흐른다. 떠나는 사람의 눈가에서, 남겨지는 사람의 볼 위에서. 울음은 인간의 시작과 끝에 모두 존재한다. 그 사이의 시간에도 무수히 흐른다. 눈물은 인간의 일부다.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 눈물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눈물에 대한 반응은 보편적이지 않다. 어떤 문화에서는 눈물을 숨기라고 가르친다. 어떤 문화에서는 눈물을 자유롭게 흘려도 된다고 말한다. 어떤 시대에서는 눈물이 미덕이었고 어떤 시대에서는 눈물이 약함의 증거였다. 같은 눈물인데 해석이 다르다. 같은 행위인데 의미가 달라진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있다. 눈물 자체에는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것. 눈물의 의미는 그것을 바라보는 집단이 부여한다는 것. 그렇다면 세상이 눈물에 무관심한 것, 혹은 눈물을 약점으로 보는 것도 고정된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집단이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낸 해석이다. 그 해석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다르게 읽힌다. 인간 집단은 왜 눈물을 약점으로 보게 됐을까? 추측만 가능하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생존을 위해 싸워왔다. 자연과 동물과 그리고 다른 인간 집단과.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강함이었다. 약함은 곧 위험이었다. 약한 개체는 도태됐고 약한 집단은 정복당했다. 이 오래된 기억이 집단 무의식에 남아있다. 약함은 위험하다. 약함을 보이면 공격받는다. 그래서 약함을 숨기고 강함을 과시해야 한다. 눈물은 약함의 가장 뚜렷한 표식이다.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통제력을 잃었다는 증거. 그래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집단의 오래된 기억 속에서 위험한 행위로 각인됐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다. 하지만 오래된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눈물 앞에서 거리를 두는 것, 약함을 기억해 두는 것.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집단이 물려받은 반응 양식이다.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 인간 집단은 위계를 만든다. 어떤 집단이든 위와 아래가 생긴다. 그 위계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다. 힘, 능력, 자원, 지위. 그리고 그중 하나가 감정의 통제력이다.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것은 명시적인 규칙이 아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작동한다. 눈물은 감정 통제의 실패로 읽힌다. 참지 못한 것, 무너진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위계에서 한 칸 내려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다. 인간 집단이 위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다. 약점은 위계를 재조정하는 데 쓰이는 정보다. 눈물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여기서 시선을 더 넓혀보자.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눈동자가 있다. 그 눈동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각자 다른 것을 보고 있다. 누군가는 고통을 본다. 저 사람이 힘들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공감의 시선.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낀다. 저 상황에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당혹의 시선. 누군가는 정보를 수집한다.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무너지는구나. 기억해두자. 계산의 시선. 누군가는 아예 시선을 피한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관여하고 싶지 않아. 회피의 시선. 하나의 눈물에 수많은 시선이 교체한다. 그리고 그 시선들의 총합이 세상의 반응이 된다. 그 총합은 어떤 모양일까? 아마도 혼란스러운 모양일 것이다. 공감과 계산이 섞여 있고 위로와 회피가 공존한다. 하나의 명확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 반응의 뒤엉킴. 그래서 세상의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다. 같은 눈물이어도 때에 따라 다른 반응이 돌아온다. 어떤 날은 위로가 오고 어떤 날은 냉담함이 온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눈물 이후에 혼란을 만든다. 왜 이번에는 달랐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했지? 그 질문에 답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은 수많은 개인의 집합이다. 각자의 역사, 각자의 상처, 각자의 계산을 가진 개인들. 그들이 모여서 세상이라는 것을 이룬다. 그래서 세상의 반응은 일관되지 않다.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이 불확실성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왔을까?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다. 하나는 눈물을 숨기는 것. 불확실한 반응을 피하기 위해 아예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약점으로 읽힐 일도 없다. 이 방향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울지 말라는 말이 3배를 넘어 전해졌다. 다른 하나는 눈물을 흘리되 그 대가를 감수하는 것. 반응이 어떻게 오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 약점으로 읽히든 말든 울어야 할 때 우는 것. 이 방향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대가를 치렀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결과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눈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숨겨도 눈물은 안에 있다. 흘려도 눈물은 다시 차오른다. 인간인 한 눈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눈물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생물학적으로는 답이 있다. 감정적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한다. 울고 나면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은 화학적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눈물이 단지 호르몬 배출을 위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울고 싶어 할까? 혼자 울어도 호르몬은 배출되는데 왜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 할까? 여기에는 생물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눈물은 신호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신호. 내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길 바란다는 것. 이 신호는 연결을 향한다. 눈물의 목적은 호르몬 배출이 아니라 연결이다. 타인과 이어지고 싶은 욕구가 눈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울고 싶어 한다. 그래서 혼자 울면 더 외롭다. 눈물은 연결의 시도다. 응답이 오면 연결이 되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연결이 실패한다. 그런데 여기에 비극이 있다. 눈물은 연결을 향하지만 연결을 보장하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눈물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다.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단절이 될 수도 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연결을 원하지만 그 원함이 충족될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눈물의 비극이다. 가장 연결이 필요한 순간에 연결이 보장되지 않는다.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 취약함이 역이용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본 것이 이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눈물이 연결을 향한다는 것을 세상은 모른다. 아니, 알아도 응답할 의무가 없다. 세상은 당신의 연결 욕구에 응답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대신 그 취약함을 정보로 수집한다. 이것이 인간 집단의 속성이다. 냉정함이라기보다는 구조다. 집단은 개인의 연결 욕구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집단은 위계를 유지하고 자원을 분배하고 생존을 도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인의 눈물은 그 설계 속에서 작은 소음에 불과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건 쓸쓸한 일이다. 나의 눈물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내가 아무리 울어도 세상은 그대로라는 것. 연결을 원하지만 연결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쓸쓸함 너머에 다른 것이 있다. 쓸쓸함을 통과하면 일종의 자유가 있다. 세상의 반응에 기대지 않는 자유. 눈물의 의미를 세상이 결정하게 두지 않는 자유. 내 눈물은 내 것이고 그 의미는 내가 부여한다는 자유. 세상이 관심을 갖든 말든 나는 울 수 있다. 세상이 약점으로 읽든 말든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다. 그 선택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체념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세상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확보다. 다시 그 풍경으로 돌아가 보자. 눈물 흘리는 존재가 있다.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가 있다. 이 장면은 인류의 역사 내내 반복됐다. 어떤 시대에도 어떤 문화에도 울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동굴에서, 광장에서, 집안에서, 거리에서 눈물과 시선의 교차는 계속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눈물은 흐를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있을 것이다. 공감의 시선도, 계산의 시선도, 회피의 시선도, 모든 종류의 시선이 교차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바꿀 수 없는 조건. 눈물을 흘리는 존재로 태어났고 눈물이 읽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자. 눈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많이 말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시선은 어떨까? 울고 있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아마도 흐릿한 것을 보고 있을 것이다. 눈물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세상이 일렁인다. 윤곽이 무너진다. 그 흐릿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 아마도 누군가의 얼굴을, 다가오는 손길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목소리를. 하지만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것을 찾기는 어렵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것인지 멀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눈물은 역설적이다. 연결을 원하지만 연결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든다. 가장 보고 싶은 순간에 가장 보기 어렵게 만든다. 이것도 눈물의 비극 중 하나다. 연결을 향하지만 연결을 확인하지 못한다. 응답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눈물이 마른 뒤에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 순간이 지나가 버렸다. 인간은 왜 이렇게 설계됐을까? 연결을 원하면서 연결을 어렵게 만드는 눈물. 신호를 보내면서 그 신호가 어떻게 읽힐지 모르는 불확실성.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요청이 약점이 되는 역설. 이것을 잘못된 설계라고 볼 수도 있다. 진화의 실수 혹은 불완전한 적응.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불완전함 자체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이해받지 못한다.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눈물은 그 불완전함의 표현이다. 완전하다면 울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충족되고 모든 연결이 보장되고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면. 하지만 그런 상태는 없다. 그래서 눈물은 흐른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 불완전함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고통이라고 봤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그래서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눈물도 이 구조 안에 있다. 연결되고 싶은 욕망, 이해받고 싶은 욕망, 보호받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눈물이 흐른다. 충족되면 잠시 마르지만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흐른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이 문장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이다. 세상은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의무가 없다. 세상은 그냥 세상이다. 당신의 눈물과 무관하게 흘러간다.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이 문장은 경고다. 세상이 당신의 욕망에 무관심한 것을 넘어 당신의 취약함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 집단의 속성이다. 개인은 선할 수 있지만 집단은 바른 논리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멈춰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은 답을 요구한다. 하지만 밥을 주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밥을 주는 순간 교훈이 된다. 교훈은 다친다. 열린 채로 두고 싶다. 다만 풍경만 남기고 싶다. 눈물 흘리는 존재.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동자. 연결을 원하지만 연결이 보장되지 않는 간극. 그 간극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이 풍경이 전부다. 여기에 더 붙일 것은 없다. 인간은 계속 울 것이다. 세상이 관심을 갖든 말든, 약점으로 읽히든 말든. 왜냐하면 울음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억누를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으면 눈물은 저절로 흐른다. 그리고 울고 난 뒤에도 삶은 계속된다. 위로를 받았든 받지 못했든, 연결이 됐든 되지 않았든, 다음 날이 오고 다음 순간이 온다. 눈물은 삶을 멈추지 않는다. 눈물은 삶의 일부다. 흐르고 마르고 다시 흐르고 다시 마르고, 그 순환이 삶과 함께 간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세상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화가 났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여전히 맹정하게 맡겨지는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읽히는가? 이 문장은 세상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눈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눈물은 연결을 원하지만 세상은 연결을 보장하지 않는다. 눈물은 이해를 바라지만 세상은 이해 대신 정보를 수집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좋든 싫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이다. 그 조건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운다. 알면서도 운다. 세상에 관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약점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럴까? 왜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 어쩌면 눈물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세상의 반응을 기대하고 흘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눈물은 그냥 흐르는 것일 수도 있다. 고통이 있으면 흐르고, 슬픔이 있으면 흐르고, 상실이 있으면 흐른다. 반응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물도 그냥 흐른다. 그렇게 보면 세상의 반응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눈물의 목적이 연결이 아니라면 연결의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눈물은 그냥 눈물이다. 흐르면 흐르는 것이고 마르면 마르는 것이다. 만약 눈물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울까? 이 질문 앞에서 오래 머물러 보자. 눈물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건 사실이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잃은 것이 돌아오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눈물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운다. 이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일까?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 하는 행동은 무의미한 것일까? 아닐 수도 있다. 눈물은 바꾸기 위해 흘리는 게 아닐 수 있다. 눈물은 견디기 위해 흘리는 것일 수 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기 위해. 울고 나면 조금 가벼워진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 달라진다. 그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눈물이 무언가를 씻어낸 것처럼. 어쩌면 눈물의 진짜 기능은 이것일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부를 정리하는 것. 그렇다면 세상의 반응은 정말로 부차적인 것이 된다. 눈물은 세상을 향한 신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과정이다. 응답이 오든 오지 않든 눈물은 제 역할을 한다. 흐르고 마르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정리된다. 이렇게 보면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다르게 읽힌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그래, 관심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괜찮다. 눈물은 세상의 관심을 위해 흘리는 게 아니니까.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그래, 약점으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세상의 해석이다. 나의 해석이 아니다. 나에게 눈물은 약점이 아니라 과정이다. 견디는 과정, 정리하는 과정, 계속 살아가는 과정. 이 해석의 전환이 중요하다. 세상의 시선에서 자신의 시선으로, 외부의 판단에서 내부의 의미로, 다시 그 풍경, 눈물 흘리는 존재,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동자. 이제 그 풍경에 하나를 더 추가해보자. 눈물 흘리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울면서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 우는지 알고, 무엇이 아픈지 알고, 이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 알미 있으면 수많은 눈동자의 시선이 덜 중요해진다. 그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내가 왜 우는지 안다. 그들이 약점으로 읽든 나는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안다. 자기 인식, 이것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인간은 계속 울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그 눈물을 자기 방식대로 읽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시선에 머물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눈물은 흐른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삶은 계속된다. 다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 세상의 눈높이에서 보면 눈물은 약점이다. 자기 자신의 눈높이에서 보면 눈물은 그냥 눈물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면. 누군가가 울고 있다. 그 주위에 세상이 있다. 세상은 바쁘게 움직인다. 누군가는 쳐다보고, 누군가는 지나치고, 누군가는 멈춰선다. 울고 있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눈물이 떨어진다. 떨어진 눈물은 땅에 스민다. 아무 자국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 눈물은 마르고 고개가 들린다.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울었던 사람은 조금 달라져 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냥 조금 달라져 있다. 그게 눈물이 하는 일이다.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자신을 조금 바꾼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무언가를 통과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운다. 앞으로도 울 것이다. 세상이 관심을 갖든 말든, 약점으로 읽히든 말든, 눈물은 인간의 일부다.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태어날 때 울었고, 살면서 울고, 마지막에도 눈물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양이다. 눈물을 포함한 모양, 눈물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 모양.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 다만 당신의 약점을 찾을 뿐이다. 그 문장은 여전히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전부는 아니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읽든 그 의미는 당신이 정한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도 당신은 여전히 서 있다. 그게 전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